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금요일 3부, 4부 이 시간에는 여론 동향으로 우리 정치권 움직임 다시 살펴보는 순서죠. 이번 주 승부 순서입니다.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승부사 소개합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역시 극적인 장면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네. 예. 자, 이번 주 시간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죠. 할 이야기가 많아서. 예. 자, 이번 주 승자와 패자 먼저 좀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번 주 승자 누굽니까? 저는 승자를 너무 할 게 없더라고요. 뭘 해야 되지, 뭘 해야 되지. 이번 주에 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많았다면서 왜? 근데 이걸 승패를 가르기가 정치권에서는 그래서 네. 저는 신문을 보는데 뭐 고금리의 예금 투자자 아우성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좋은 일인가 봤더니 은행의 예금 금리가 올라가니까 앞다투어서 지금 맞아요. 은행에서 저축하고 있어요. 금리 더 준다 이렇게 경쟁한다. 저는 승자를 예금 투자자로 꼽았습니다. 예금 투자자. 근데 여기에는 또 희비 쌍곡선이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뭐 우리가 거의 제로금리 이야기하던 게 엊그제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은행에 돈을 맡겨봐야 얻을 수 있는 이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적 완화가 됐고 이 정권 쪽으로 돈이 쏟아져 들어갔고 가상화폐, 가상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도 할 정도로 그렇게 돈이 넘쳐났는데 지금 미국 연준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거듭하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지금 오늘 나온 경제 관련 뉴스에 따르면 내년 1월까지 미국 연준의 FOMC가 이 5.25% 상단까지 금리를 올리겠다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썰물 빠져나가듯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사이에 우리 은행들은 뭐냐면 금리 많이 줄 테니까 빨리 우리 은행으로 와서 1년 정기예금 맡겨 이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3.1% 했던 걸 다 해제해버리고 지금 제2금융권이나 이런 데 가면 5%가 넘을 정도고 제1금융권도 4대 은행, 5대 은행들도 NH 금융까지 포함해서 은행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5%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은행은 난리가 났고 돈 많은 사람들은 아 그래? 내 재산 그러면 이제 이번에 지금 주식시장도 시더라고 은행에다 갖다 맡겨봐 이러는데 돈 없는 사람은 맡길 돈이 없다라는 거죠. 대부분이 다 그렇죠. 대부분이 지금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없습니다. 아니 아침에 그래서 제가 이거 선정하면서 전 금요일 아침에 진땀을 빼는 게 이거 선정하느라고 잠이 안 와요. 잠을 설칩니다 아침에. 그런데 정작 뽑아놓고 보니까 갑자기 팔다리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들어올 수입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군가 고금리 따져가면서 어디에다가 금융권 이 선택지를 선택할 정도의 투자자라면 돈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라면 누굴까 갑자기 막 비애감에 몸부림을 쳤죠. 현금 많이 갖고 있는 돈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미리 이게 한 3, 4년 전부터 모든 재산을 다 현금화 시키라는 거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럴 여윳돈이 없으니까 그냥 현금화할 게 없는데. 현금할 게 없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은영 소장님이 고액 자산가예요. 고액 자산가요?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은 은행에서 연락 요즘에 받으셨나봐요. 아니 저는 다시 언론에서 본 겁니다. 프라이빗 뱅킹 그러면서 VVIP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 금융 설계를 포트폴리오 설계를 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돈이 없는 사람은 어디 지금 주택담보대출 주담대 금리 올라갔죠. 지금 신용대출 금리 올라갔죠. 돈 갚느라고 지금 완전히 곡소리가 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완전히 다른 희비 쌍곡선이 되고 있는 것이죠. 씁쓸한 승자를 뽑아주셨네요. 아니 정치 평론하시는 줄 알았더니 경제 전문가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경제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뭐 정치권은 싸움판이죠. 지금 대전쟁이죠. 저는 과연 우리 경제가 괜찮을까? 물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 IMF 총재의 설명이고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걸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정치 상황 속에서 연장선상의 우려네요. 그러니까. 자
이은영 소장님은 일단 어떻게 저는 패자부터 먼저 꼽으셨네요. 예, 패자. 저는 패자가 저는 계속 국내 임무를 하다가 오늘은 그 영국의 트러스 총리 총리 44일 만에 지금 사임을 했는데요. 예. 우리나라에도 시사점이 있어서 지금 이 트러스 총리가 44일 만에 사임을 했는데 이게 양상추 총리라고 지금 부른대요. 양상추하고 총리하고 누가 더 먼저 사임하거나 시드나 이런 걸 지금 중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유튜브 같은 데서 일반 사람들이. 양상추가 먼저 시드는지 총리가 먼저 사임하든지.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그 트러스 총리가 그 대규모의 감세, 특히 이제 부자 감세를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감세를 했는데 그게 이제 잘 아시다시피 영국 파운드화를 폭락시키고 채권 시장을 흔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보수층 안에서도 굉장히 반발이 컸었다고 해요. 그래서 빨리 내쫓아야 된다고. 근데 어쨌든 그 재무장관 교체하면서 계속 버텼는데 결국에는 사임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부자 감세가 이제 곧 지금 정기국회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예산 이제 국회가 남아 있는데 이 부자 감세가 지금 60조 이상 감세안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도 이 영국과 비슷한 그런 또 결과가 나오면 어떡하나. 그래서 일단은 그 영국의 트러스 총리를 패자로 뽑아봤습니다. 네. 대규모 감세안. 지금 현재 이게 뭐 서민들에 대한 감세면은 뭐 환영할 일이지만은 부자 감세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 거고 지금 경제 상황 속에서 이 세수가 어쨌든 줄어들 텐데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또 세출 부분 그러니까 복지기금으로 써야 될 세금은 또 그만큼 또 부족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세금 정책 이거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죠. 정말 중요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지금 리즈 트러스 총리가 43일 만에 총리직을 사임했고 이제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이제 총리직을 유지하게 될 텐데 처음에는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외무장관을 비롯해서 주요 요직을 맡고서 능력이 검증된 다음에 이제 선출된 바로 영국의 리즈 트러스 총리가 우리가 왜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습니까? 마치 전성기 시절을 리즈 시절이다는 표현 쓴 대로 이 리즈가 이제 엘리자베스의 약자인데 그래서 상당히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이후에 또 부각됐던 인물이 리즈 트러스 총리인데 옥스퍼드를 졸업했거든요. 미국 그러니까 영국의 정말 영국 총리들의 마치 이제 경로처럼 돼 있는 것이 옥스퍼드 출신인데 바로 이 감세에 사실상 트러스 총리가 일격을 당한 셈인데 그만큼 지금 영국 국채도 흔들흔들하고 또 영국 파운드화가 정말 이 급락되는 가치가 하락돼 버리는 그런 상황에 오다 보니까 영국 경제가 문제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은 계속해서 연준에서 올리고 영국이 브렉시트 되면서 유럽 경제에서도 영국 경제가 사실상 좀 변방이 돼 버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승자든 패자든 이은영 소장님과 제가 이렇게 경제 이슈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또 우리 주가가 지금 계속해서 댄서를 맞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 5.25% 정도의 기준금리 상단으로 가면 외국인 투자가 그때는 저가라고 해서 매수하는 게 지금 또 들어오는데 보면 우리 2차 전지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알짜 주식들을 주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들이 아예 미국으로 다시 물러서 버린다면은 우리 주식시장은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리즈 트러스 총리의 이 총리직 사태 그리고 미국 연준의 이 매파적인 이 강한 스탠스 이런 부분들을 빨리 우리가 좀 이 낚아채서 우리 경제를 추스르는데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영국 이 사태가 그 파운드 폭락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있었대요. 며칠 전에 주가가 하락한 때가 있었는데 특별한 이슈 없이 하락한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영국 이 파운드 폭락이 우리나라 주식까지 영향을 미쳤었고 전문가들이 눈짝 깜빡한 사이에 주먹이 앞까지 왔다 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주먹이요? 주먹이 여기 앞까지 왔는데 우리가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큰 타격을 받을 뻔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그 감세한 그 속에는 법인세 감세가 지금 거의 한 3%포인트 가량 지금 낮게 잡은 게 있는데 이거의 효과를 지금 분석한 게 이수진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이게 소기업이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대기업들 80대 대기업은 오히려 혜택을 4조 원 가까이 받는다 이런 분석 자료가 나와서 그렇게 되면은 점점 서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가 있죠. 오늘 그 대통령 지지율 나온 것도 보면 또 1%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그래서 빨리 이 경제에 좀 모든 것을 좀 올인을 해줬으면 좋겠다. 짧게 한 말씀만 더 하고 싶습니다. 지금 프루밀이라고 하는 기업에서도
대량 해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당장 우리가 체감하지 못할지 몰라도 내년 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해서 세계 경기는 얼어붙어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느 순간인가는 이게 고용 구조하고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제발 진심으로 우리 지금 정치권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예. 뭐 흔히 듣는 얘기인데 뭐 정치권에서도 그 얘기는 항상 하는데 이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 게 전 문제입니다. 아까 근데 말씀하시면서 네. 트러스 총리가 사임하는 게 먼저냐 아니면 양상추가 시드는 게 먼저냐 이거 누가 이긴 겁니까? 양상추가 이겼어요. 양상추가 이겼어요? 네, 양상추가 이게 막 시들기 막 시작했는데 트러스 총리가 먼저 사임했어요. 아 그래요? 이게 양상추가요. 제가 또 배추도사니까 예. 제 헤어스타일을 이제 양상추로 해야 되겠네요. 양상추 도사로 바꾸고 있습니다. 예. 자, 이은영 소장님 패자부터 먼저 보셨는데요. 네. 자, 승자 누굽니까? 저는 색깔론과 이탄희 의원 그렇게 두 개를 꼽았습니다. 색깔론, 예, 이탄희 의원. 예. 예, 일단 이탄희 의원부터 먼저 얘기하면 사실 이제 국감이 거의 끝났어요. 좀 아쉽긴 한데 국감이 끝났는데 지금 국감 스타로서 이탄희 의원에 대한 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의 많은 분들이 계시겠지만 어쨌든 이탄희 의원의 이번에 의정 활동이 상당히 꼼꼼하면서도 네. 또 굉장히 날카로웠다. 그래서 이분을 승자로 꼽았고요. 색깔론은 지금 대통령께서 너무 지금 생각지 못한 발언을 하셔가지고 네. 특히 이제 주사파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종북 주사파하고는 협치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주사파인지 아닌지는 본인들이 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이게 어쨌든 지금 여당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런 주장을 하시니까 할 수 없이 제가 승자로 꼽아봤습니다. 색깔론. 예. 네. 지금 이 색깔론에 대해서는 레드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이거에 대한 좀 체감도가 그렇게 높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상당히 좀 되게 오래전에 이 색깔론이 우리 이제 정치 현장에서 많이 좀 덮었었던 그런 좀 안 좋은 그런 것들인데. 그렇죠. 예. 네. 근데 지금 근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이 색깔론이 정치권에 크게 이슈가 되지 않으면서 이렇게 부각이 사라져 버렸는데 이번에 대통령이 특히 이제 요거 촉발시킨 게 김문수 경산호 위원장이신데 그렇죠. 대통령께서 이제 그걸 감싸안고 또 정진석 여당의 비대위원장 여당 대표가 그 부분을 또 옹호를 하면서 갑자기 지금 정치권이 색깔론에 지금 휩싸이는 분위기.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논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분위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당이 야당을 대하는 어떤 인식의 문제, 인식을 바라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협치를 그러면 앞으로 안 할 것인가. 이게 색깔론의 대상이 된 게 지금 민주당과 정의당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나 정의당을 지칭한 게 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냥 본인들이 잘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좀 본인이 누가 본인이라고 생각을 하지 누가 자기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협치를 빨리 해야 될 상황인데 협치와 점점 멀어지는 이 분위기 이거는 대통령이 발언이라서 제가 승자로 꼽았지만 이거 좀 빨리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종북 주사파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 저는 이 기조에서 벗어나기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친일 국방 발언이 있었고 친일 프레임이냐 또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가고 있는 종북 프레임이냐 결국은 이 단계까지 와버렸거든요. 제가 많이 우려했던 것이 이 막장 정치인데 그러다 보면 협치는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심지어는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것은 어느 한쪽의 의견만 옳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양국 관리법만 하더라도 또 양국 관리법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내용인지 일반 국민들은 잘 알기도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국 관리법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농민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생산된 우리 이 쌀 생산에 대해서 적정한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제 정부에서 매수를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을 처분하는 데도 상당히 곤란할 수밖에 없다. 지금 정도의 제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야 간의 협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리고 있는 겁니다. 예. 어쨌든 뭐 이 양곡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워낙 첨예하게 갈리고 네. 또 사실 농업 전문가들은 농업의 전체적인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뭐 예산도 1조 원이 매년 더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인가. 농업의 다른 부분으로도 많이 예산이 배정돼야 되는데 지금 뭐 쌀농사에만 이렇게 그 투입이 돼야 되는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또 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 때문에 좀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일단은 이게 지금 쌀이 지금 풍년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리고 쌀 소비는 줄고. 네, 쌀 소비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급식이나 이런 상가 쪽에서 이제 자영업자에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지 않아서 이제 줄어서 값이 폭락하게 될 상황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수매를 하자라는 게 지금 쌀 양곡법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네. 사실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여러 가지 댓글이나 이런 걸 봤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댓글이 정부니까 수매를 해야 된다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자들보다도 더 낮게 그 낮은 아주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게 농민이고 거기가 지금 어렵다면 뭐 어떤 것을 해서라도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네. 그렇죠. 좀 정신이 없네요. 예. 자, 잠시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연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이번 주 승부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여론 동향으로 정치권 움직임 살펴보고 있는데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승자 패자 살펴보고 있는데 배종찬 소장님 이번 주 패자 네. 짚어볼 순서입니다. 국정감사로 했습니다. 국정감사요? 예. 패자라고요? 국정감사. 네. 그런 이유는 국감이야말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최대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이 직접 국정 운영에 대해서 감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자죠. 헌법기관인 국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 저는 여야 모두 빵점입니다. 이렇게 역할을 할 거면은 과연 국민들이 왜 국회의원을 뽑아서 국회에 보내고 물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때문이다. 이렇게 또 분명히 할 겁니다. 예. 저는 싸울 거면 밤에 싸우세요. 잠을 줄여서. 밤에요? 일을 할 때는 네. 정말 죽으라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국 의회를 가보면 뭐 미국 한때 우리가 국회냐 의회냐 논란이 있었는데 미국 의회거든요. 미국 의회는 의원들이 정말 밤잠 안 자고 국민들을 위해 안 그러면 그다음 선거에서 뽑히지가 않습니다. 이번에도 11월 8일 날 미국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미국 국회의원들은 몸을 부들부들 떱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나자마자 바로 미국 의회로 와서 또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이 미국 국민들이 주권자가 준 사명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정치 싸움하라고 보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국정감사가 역대는 국감 스타 이야기도 했었고 정말 어떨 때는 정말 저절로 이 웃음이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국정감사의 내용이 좀 어설프기도 하고 정말 로봇을 들고 나오고 또 희귀 동물을 들고 나와서 가지고 나와서 일종의 국감 해프닝이다, 쇼맨십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런 동물들이 정말 멸종 위기에 처한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이번에 하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어요.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 심지어는 그런 것조차 없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저는 이 효용성에서 빵점, 성과성에서 0점, 그다음에 평가는 제로 이렇게 다양하게 점수를 주셨네요. 해자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도 부들부들 떨어요. 항상 네, 시민들과 지역민들이 얼마나 저기를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근데 항상 국정감사는 뭐 이런 지적을 받고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더 심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내년에 또 선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가서 잘하지 이런 생각을 혹시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는 글쎄요. 공격과 수비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좀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나요?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여당이 수비하고 여당도 공격하고 야당도 공격하고. 참 이게 지금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지금 또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아닙니다만 민주연구원에 대한 그렇죠. 압수수색이지만 어쨌든 민주당 당사 안에 있으니까 이 압수수색 때문에 또 국정감사가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말이죠. 자, 이 검찰의 압수수색 타이밍에 대한 비판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국감 중에 좀 당사 압수수색 하는 거는 좀 일단은 제일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좀 거의 좀 최근 한 20-30년 사이는 없었고요. 또 국감 중에 하는 것도 좀 적절하지 않았던 걸로 보이고 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은 네. 2006년에 한 번 있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새누리당 때 한 번 있긴 있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성격이 좀 달라가지고 그리고 그 타이밍도 좀 적절하지 않았고 이미 제출을 하겠다고 했는데 굳이 와서 대치 정국을 만들고 오늘도 지금 또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이미 제출하겠다는데 왜 굳이 자꾸 와가지고 이렇게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인지가 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이원호 검찰총장의 얘기는 그 시기 자체는 이원석 그 검찰총장의 얘기는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국회가 열리는 시기를 피해서 압수수색을 국정감사를 또 피해서 하는 것도 그것도 정치적인 고려를 하는 것 아니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결정적인 것은 검찰이 그런 거 가리는 조직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반발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제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국정감사 기간 중에 와서 이렇게 하면서 격화되고 결국 국정감사도 제대로 못하고 파행이 되지 않냐. 그런데 검찰로서는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 대한 이 평가는 제가 논외로 하고 검찰은 이런 압수수색에 대해서 기한에 따른 고려나 이런 걸 전혀 두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김용 부원장의 이제 또 구속 적부심도 또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빨리 수사를 해서 어떻게든 김용 부원장과 관련된 근거와 정황을 찾아내고 물론 이런 것에 대해서도 민주당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김용 부원장의 뭐 컴퓨터는 있지도 않다. 왜 방도 없는 부원장을 압수수색하려고 하느냐. 근데 일단은 이제 어떤 식으로든 정황 포착을 하기 위한 검찰의 시도라고 봐야 되겠죠. 검찰은 검찰의 지금 수사에 대한 태도를 보면은 기한이나 방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혀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뭐 이번 주 승자 패자 다 가려봤는데 이 승부처 알아볼 순서입니다. 근데 배종찬 소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승부처네요. 이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검찰이고 또 김용 부원장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뭐냐면 검찰과 김용 부원장의 대결. 저는 검찰이 이렇게 이제 수사를 해나갈 걸로 저는 예견을 했어요. 왜? 검찰은 일단 선거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갖가지 의혹들 지금 기소된 내용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테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검찰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형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런 상황에서 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수사 안 하냐 왜 대선 때 대선 자금과 관련된 이야기면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는 저는 이건 별로 검찰에 먹힐 만한 내용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여론상에서는 국민 여론이 특히 중간지대에 있는 중도층이나 또 MZ세대나 2030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근데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할 때 국민들의 인식과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은 다소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정농단이 너무나 뚜렷했기 때문에 그때는 한 곳에 이제 모아져서 그것을 뭐 정치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이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진영에 따라서 엇갈리는 해석도 나오지만 중도층이나 또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들의 여론조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수사할 건 해야 된다. 해명해라. 왜냐하면 이게 그냥 지금 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내년 초에 내년 6월에 9월에 또 총선을 앞둔 1, 2월에 이 내용이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왜? 기소까지 됐고 계속해서 재판을 지금 시작한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핵심은 김용 부원장 같아요. 김용 부원장이 첫 번째 돈을 안 받았으면 모르겠는데 돈을 받았다면 일단 상당히 이미지상의 타격은 올 것 같습니다. 왜? 일단 돈을 받았으니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고 본인도 안 받았다고 지금 얘기는 했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받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의 경우가 수가 있는 거죠. 안 받았을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는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김용 부원장이 돈을 받았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든 대선 자금에 사용했을 경우 이 경우에 따라서 저는 여론의 향방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선부처로 꼽았습니다. 예. 예. 이런 식의 대선 자금이라든지 뇌물 같은 게 오갔을 경우에 준 사람은 있어도 받았다는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가 그 유동규라는 그 본부장이 이 말을 바꿨어요. 그래서 그 8억을 줬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제 지금 증거는 없고 증언만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이 증언이 이제 대두가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이제 마음이 바뀐 거니까 이 마음을 바뀌게 한 요인 중에 하나로 이제 수사 기법 중에 폴리바게닝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일단 증거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그 대선 자금 수사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도 사실 지난 대선의 후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검찰에서 하는 것은 좀 불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야지 공정하다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승부처로 대장동 특검을 대장동으로 가져왔는데 어쨌든 오늘 이재명 대표가 특검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어서 대장동 특검을 승부처로 꼽았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공이 역시 대장동 수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이현영 소장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돈의 흐름에 대한 증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나 대선 후보일 때도 많이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는 이걸 지금 체포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구속 적부심과 향후에 추가적으로 남욱 변호사 등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한 조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검찰이 그러면은 김용 부원장으로 끝날 건 아닐 거예요. 정진상 배소연까지도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 과정에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이 근거로 제시되면서 공소장에 기소가 된다면 이제 그때 들어갈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린 그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그때 그 근거가 나온다면은 상당히 검찰이 힘이 실리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검찰 쪽으로 역풍이 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 것이고. 지금 검찰 수사는 다 끝났고 이제 재판에서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 그러니까 검찰 수사는 이제 진행 중인 거고. 아직 진행. 검찰 수사 진행 중인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특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대장동 특검 이야기에 부산 저축은행 건을 밝히자라는 이야기가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은 부산 저축은행 건을 밝히자고 하는 것은 일종의 사실은 대장동 특검이지만 쌍특검의 성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이전의 쌍특검은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핵심이었었고 그렇다면 이걸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표는 일단 본인은 결백하다는 것을 이제 주장하는 것인데 이 내용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거냐면 저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 진행되는 것은 계속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 부원장 내용이 굉장히 여론의 분기점으로 작용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김용 부원장이 일단 돈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지금 실제로 민주연구원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도 안 받았을 것이라고 해명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제 만약입니다. 저도 그 사실을 제가 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 부원장이 저는 앞으로 향후 전국에 굉장히 중요한 아니 근데 분기점이 그걸 이제 줬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어느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짓고 줬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검찰에서 일단 그건 밝혀내야 되고 수사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지금 이 수사를 1년 넘게 진행을 해왔거든요. 근데 무한정으로 계속 뭐 누구누구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하겠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불공정하게 되는 거죠. 수사를 언제까지 한도 끝도 없이 진행할 거냐. 이거 대선 자금 수사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종착점이. 그래서 그리고 지금 대선 자금 명목으로 받았다고 지금 검찰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계속 이렇게 한도 끝도 없이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공정하게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는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 수사를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아요.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 수사가 있고, 그게 이제 그거는 배임 혐의로 해서 유동규와 이제 김만배를 비롯한 민간 사업자들이 그 공공사업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재판은 진행 중인 거고 그 이후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새로이 이제 수사팀이 꾸려져서 이제 수사가 진행돼서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이제 불법 대선 자금 혐의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 증거와 함께 증언과 함께 이제 증거를 이제 찾아가는 그런 작업이죠.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현영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또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예요. 검찰의 형평성과 공정성 이야기가 나올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은 그런 이야기가 제기된다고 해서 그럼 검찰이 수사를 안 할 거냐. 계속 수사는 확대될 거예요. 왜냐하면 정진상이나 배소연 쪽으로 확대되면서 지금 아직 기소되지 않은 건이
쌍방울이라든지 이런 수사건은 아직 기소되지도 않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소돼도 한참 3심까지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2, 3년 걸립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론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론은 분명히 이것을 정치 성향에 따라서는 정치 탄압이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중도층이나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에서는 수사를 해서 해명을 해라라는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여론도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 부원장이 체포가 된 게 지난 수요일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로 압수수색도 그날 바로 진행이 됐고 이게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 지지율하고 이제 오늘 나온 갤럽이 당 지지율과 대통령 지지율이 있는데 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좀 하락폭이 컸고요. 대통령 지지율도 1%포인트 또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5주가량 20%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그것도 반영되고 그러니까 그 김용 부원장에 대한 수사 부분도 반영이 되고 또 압수수색에 대한 부분도 좀 반영이 돼서 어쨌든 지금 민주당도 좀 떨어지는 또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 형태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갤럽 조사 기준만 보면은 대통령 지지도 올라가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도 불만족이에요. 1%포인트가 내려갔다는 것은. 그리고 부정평가는 65%로 더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더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상황. 한편으로 이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걸렸는데 5%포인트나 내려갔어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 이 부분을 가지고서 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법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도 그런 용어를 써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중간지대와 중도층에 있는 의견들을 본다면 이건 타격을 받은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 부분을 털어내지 못하면 정당 지지율에 부정적 타격을 지금 초래하고 있다. 아니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털어낼 수가 없죠.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데 여러 가지 건으로. 그리고 지금 중도층의 경우에 있어서는 저는 대통령 지지율 중도층의 대통령 지지율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온 건 27%였는데 지금 중도층은 18%밖에 안 돼요. 지금 10%대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체적인 모든 상황이 대통령이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만 가지고 국정 운영하겠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은 나를 하지 않은 사람까지 안고서 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지지하는 사람 그것도 그 사람들도 지금 30%가 안 돼요. 이런 속에서 국정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지금 경제가 내년에는 더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있으면 몰아서 좀 검찰에서 한꺼번에 좀 빨리 마무리를 짓고 그다음에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면 뭐 특검을 하든지 좀 끊고서 가야지 이거를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야당의 대표를 수사를 한다면 야당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이거는 야당 탄압이다. 분명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이재명 대표 수사에 앞으로 시간적인 분량에 대해서는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제 기소가 되는 거잖아요. 기소권은 빨리 마무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판이 3심까지 가면 그건 2, 3년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계속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유지가 된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의 여론 어떻게 반영이 될지 두 분 간단하게 얘기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짧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 이거는 재판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 결국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여론이고 총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용 부원장 건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당내 여론은 어떨까요? 당내 여론이 더 어저께 보셨잖아요. 지지층이 똘똘 뭉치잖아요. 여야 이제 똘똘 뭉치게 되고 대통령은 결국에는 자신의 지지 30%대를 가지고 이제 국정 운영을 하는 거죠. 영국처럼 양상추하고 대통령하고 누가 더 이기나 이런 게임이 지금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양상추 게임이 될지 어떨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승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희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